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의 들어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3MT 발표 준비 완전 정복이라는 주제이고요. 아시다시피 3MT는 3 Minute Thesis"의 약자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분들 여러분 중에서 3MT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3MT의 유래, 그리고 또 어떻게 대본과 슬라이드를 준비하셔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스피치를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글로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또 IR 컨설팅 전문가로서 주로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 또 투자 유치를 위한 전략적 멘토링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CS 혁신상 심사위원이었기도 하고요. 또 글로벌 회사의 VC 자문역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3MT냐고 물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2007년에 프레젠테이션 관련한 저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무작정 따라하기라는 시리즈였는데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강연 요청을 해주셔서 프레젠테이션, 영어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또 제 업무 중 하나로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20년 차죠.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주로 학술 발표라던가 그리고 또 최근에는 많이 좀 트렌드로 여겨지고 있는 스피치법, 3MT 강의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3분 피칭이 이제 기업들에게는 IR 피칭, 뭐 피칭이라는 단어, 엘리베이터 피칭이라는 단어로 또 짧게 본인의 회사나 또 기술을 소개하는 그런 스킬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컨설팅과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대학교, 대학원생 여러분들을 위한 과정이고요. 뭐 석박사 과정, 또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게 이 과정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MT 대회에 지금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대회 출전이나 또 출전하지 않더라도 뭐 생각만 있으신 분들이라도 연구를 설명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총 120분 정도까지는 걸리지 않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거 강의로 할 때는 중간에 뭐 쉬는 시간도 있고 또 여러분한테 질문 받는 시간도 있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시간도 있는데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제가 링크로 드릴게요. 이 과정을 이제 유튜브로 링크로 올릴 거라서 외부 영상이 들어가면 또 이제 올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요. 외부에 참고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은 링크로 드릴 테니까 교재에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별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보단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오프닝에 제가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딱 3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저한테 여러분의 연구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이거는 영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어로 설명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도 이 질문에 좀 스무스하게 쉽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대학원생이나 연구자들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출강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본인의 연구를 쉽게 일반인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3분 안에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3MT의 유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3MT는 미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퀸즐랜드, 호주에 있는 퀸즐랜드 대학교에서 시작한 겁니다. 퀸즐랜드, University of Queensland의 알란 롤슨이라는 교수가 2008년에 고안한 스피치 경연대, 경시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박사과정 학생들한테 내부적으로 이 교수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트레이닝을 한 거죠. 네 얘기를 못 알아듣겠다. 3분 안에 슬라이드 하나만 갖고 마치 약간 포스터 발표하듯이 하는 거지만 시간은 더 짧고 훨씬 더 비전문가에게 이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라는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학교 내에 약간 활발하게 경진대회를 하면서 첫 해에는 160명이 참가했다가 이제는 전 세계 85개국에 3MT가 좀 뭐라고 해? 전파라고 해야 될까요? 퍼졌고요. 또 900개 이상 대학 중에 한국 대학들도 많이 합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구진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짧은 스피치 대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3MT를 만드시기 위한 규칙이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규칙은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최대 3분까지만 가능하고요. 단 1초라도 초과하면 즉시 이제 우리가 disqualification이라고 하죠. 실격을 당해요. 그래서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확하게 3분을 쓰셔야 되겠고요. 나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분야도 내가 3분 안에 말할 수 있어 하는 분은 없어요, 솔직히. 아무리 말을 잘하시는 분이어도. 그렇기 때문에 대본을 써서 분량이 딱 맞게 떨어지는지를 살펴보시고 본인이 속도에 그 내용이 맞는다라는 것을 미리 좀 준비를 꼼꼼하게 하신 후에 대본을 내재화하는 게 중요해요. 본인의 언어로 만드시는 거. 두 번째 규칙은 슬라이드는 단 한 장만 허용됩니다. 애니메이션을 사용하거나 전환 효과, 포인터 이런 것들은 일체 금지되어 있고요. 좀 정적인 슬라이드만 허용이 되기 때문에 한 장짜리로 전달을 하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 규칙은 뭐 시나 랩, 노래, 영상 이런 거의 형식이 아닌 말 그대로 스포큰 워드, 구두로 스피치만 허용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적인 스피치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사 기준은 이제 University of Queensland에서 나왔던 공식 심사 기준으로 안내를 드리자면요. Comprehension, Content, Engagement, Communication 이렇게 4단계입니다. 이걸 2개씩 나눠서 크게 내용의 명확성, 그리고 전달력과 소통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Comprehension과 Content는 이제 컨텐츠에 관한 내용이죠. 연구의 배경 자체를 연구자가 잘 이해하고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제시했는지, 연구의 방법론과 결과를 명확하게 설명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연구의 결론, 성과, 파급 효과를 명확하게 기술했는지 이런 부분을 본다라는 거 보시고요. 두 번째 섹션은 바로 전달력과 소통이에요. 이건 스피치적인 부분이죠. 비전문가 청중에게 어렵지 않은 적절한 표현으로 명확하게 발표를 했는지, 슬라이드 발표가 효과적으로 보조하는 위치에 있는지, 너무 많지 않고 핵심만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또 발표자가 열정적으로 전달을 하면서 청중의 주의를 사로잡고 이것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도 본다라는 거를 여러분께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핵심 사항은 비전문가 청중을 대상으로 non-specialist audience고요. 열정, enthusiasm,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막 활발하게 기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파급 효과, 임팩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3개의 단어를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듭니다. 일반적인 언어와 학술자의 언어를 좀 비교해보는 그런 예시가 필요한데요. 아마 왼쪽에 있는 학술 언어는 여러분께서 표현한 약간 아카데믹한 용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많이 받으시고 논문을 쓰실 때 이런 식의 아카데믹한 학술 발표, 문어체적인 언어를 많이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 연구에서는 XYZ 방법론을 활용하여 ABC 현상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영어로 하면 This study attempted to elucidate the underlying mechanism of ABC phenomenon utilizing the XYZ methodology. 이게 우리 평소에 하는 표현인데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3MT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고요. 조금 더 일반인의 언어로 I used XYZ to figure out why ABC happens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심플한 구어체로 설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학술적인 내용에서 쓰는 전문적인 용어, p-value가 0.0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이런 표현. Or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with a p-value less than 0.05. 자, 이런 것도 역시 좀 부적절한,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일반인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대신 we found the clear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statistically. 통계적으로 이 두 그룹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노 입자의 형태학적 특성을 SEM으로 관찰한 결과 구형의 균일한 입도 분포를 확인하였다. SEM analysis reveal spherical morphology with the uniform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nanoparticles.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 이것도 역시 3MT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현미경으로 보니 우리가 만든 작은 캡슐이 완벽한 원형을 하고 있다. Under the microscope, the tiny capsule we made looked perfectly round. 이러한 굉장히 일반인들이 쓰는 표현으로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걸 내가 도저히 일반인의 언어로 바꾸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아이디어를 여러분 사용하시는 AI 같은 거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시는 게 좋아요. 이거를 쓰신 논문을 그냥 통째로 넣어서 3MT 대본으로 만들어줘 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 않고요. 일반적인 맥락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좀 AI랑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용도로
쓰시는 거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섹션은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구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까요? 좀 학술 훈련의 역설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하시고 또 뭔가 내 연구에 관한 자신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왜 제대로 설명하는 거가 이렇게 어려울까라는 좀 의문을 갖긴 합니다. 이유가 있죠. 학술 훈련의 역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학술 발표라는 거는 또 학술적인 논문을 쓴다라는 것은 좀 내부적인 게 많아요. 우리의 분야에서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라는 거. 대학원생, 대학생들은 뭐 수년간 정밀한 학술 언어를 훈련받는 거죠. 자기 분야의 전문 용어, 그리고 수동태 문어체로 쓰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객관적이어야 돼. 연구자는 객관적이어야 돼. 이런 객관성의 상징이 약간 내면화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게 바로 이제 연구자의 위치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계속 연구자로만 남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학교에 남아서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구 내용을 경우에 따라서 뭐 비전문가라던가 투자자라던가 정책을 만드는 입안자 앞에서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제 갑자기 언어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한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연구가 그 분야에서만 그냥 순수 연구로 남는 게 아니잖아요. 연구 결과가 획기적이어도 일반인이 이해를 못하면 사회적인 지지와 연구비를 얻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업화와 기술 이전을 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부분 제가 코칭하고 알고 계신 스타트업 중에서도 이렇게 학교에서 스핀오프한 스타트업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언어를 다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학술적인 걸로 설명하였다가 그리고 뭔가 증거 자료 같은 거를 막 제시하는 그런 학술 발표식의 피칭을 하셨다가 이제 투자자나 또 사업에 관심 있는 협력자 파트너들 대상으로 할 때는 비전문가니까 이게 뭐 논문 읽듯이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니까. 그래서 아예 언어를 바꾸셔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또 연구자 커리어에 한계가 있습니다. 포스닥이나 교수 임용이나 국제 협력 이런 거는 똑같아요. 맨날 내가 문어체로 논문만 쓸 수는 없잖아요. 어떤 연구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같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여러분이 나중에 디저테이션 같은 걸 써서 뭐 디펜스를 하는 경우라도 해외에 가는 경우라도 본인 연구를 쉽게 교수님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3분 안에 설명이 안 되면 어, 모르는 언어로 흔히 말해서 그냥 혼자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트렌드가 또 AI의 그런 개발로 인해서 여러분의 역할이 점점 자리가 위태해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잘 연결해서 쉽게 말할 수 있는 훈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정말 더 강조해 드릴 필요가 없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렇게 좀 유명하신 우리 뭐 스타 강사라고 해야 되나? 스타 교수님들 있잖아요. 이렇게 많진 않지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이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피치에 조금 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뭐 세바시나 뭐 테드 같은 거에 나오시는 전문가분들은 조금 더 청중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해주는 스킬이 있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연구자들에게는 이런 좀 특수한 상황이 있어요. 한국어로도 연구를 사실 쉽게 설명하지 못하세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영어로 3분 피칭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에 더 많은 프레셔, 억압, 좀 부담감이 생긴다는 거죠. 또한 한국의 학문 문화가 전통적으로 발표하기, 말하기 같은 교육을 거의 안 하고 논문 작성을 중시해 왔으며 대학원 커리큘럼에도 이제 공개 발표 훈련이 거의 없죠. 라이팅 센터나 뭐 커리어 센터나 이런 데서 간헐적으로 프레젠테이션 강의를 열고 또 저도 많이 초대해 주시긴 하지만 이게 체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도 완벽하게 논문 쓰는 거는 편한데 지도 교수가 아니라 여러분 학과가 아니고 학과 친구도 아니고 다른 친구한테 혹은 여러분 친척한테 뭐 형 동생한테 부모님한테 자신의 연구를 5분 안에 쉽게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문제라는 거 좀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3MT가 왜 중요한지 꼭 뭐 우승을 하지 않더라도 이 연습을 하시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많은 새로운 인사이트로 여러분의 연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거죠. 3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또 슬라이드 하나라는 그 짧은 그러한 공간 안에 여러분의 연구를 소개한다라는 것은 그 제약적인 환경에서 약간 창의성을 만들어주는, 길러주는 역할을 해요. 내가 어떤 정보를 뽑아서 줘야 될지. 그죠? 그래서 extreme constraint forces clarity라는 게 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3분 한 장의 슬라이드에 최강의 커뮤니케이션 훈련을 해야 되는. 이게 단순한 대회가 아닙니다. 이런 극단적인 제약적인 상황 속에서 연구의 본질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강제하는 훈련 프레임인 거죠. 몇백 장, 뭐 몇백 장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10장짜리가 될 수도 있고, 뭐 8만 단어 이상의 박사 논문을 뭐 3분으로 압축한다라는 것은 수많은 데이터 중에 진짜 중요한 본질이 뭔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훈련이라는 거죠. 그죠? 핵심 메시지를 일단 발견하셔서 자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원 포인트, 핵심 메시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연습을 통해서 언어 능력이 향상됩니다. 전문 용어 없어도 연구를 좀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언어 능력을 기를 수가 있어요. 또 메타인지 능력도 강화할 수 있어요. 비전문가 관점에서 자신의 연구 가치를 재발견하는 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죠. 3분 안에 하는 피칭을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하잖아요. 학술대회나 투자 피칭, 취업 인터뷰에서 바로바로 활용 가능한 엘리베이터 피칭이 완성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3MT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실용 이렇게 좀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학술대회 네트워킹 피칭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누가 나한테 학술 발표하러 갔는데 너 어떤 거 하니? 할 때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 3분 피칭 만든 거를 활용하시면 좋겠죠. 또 연구비 신청서 같은 걸 달성할 때 비전문가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뭐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피칭을 한다,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할 때 서머리 섹션에 혹은 오프닝 섹션에 이걸 활용하실 수도 있죠. 산학협력 제안서에 기업 파트너를 설득하는 언어로 직접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나 인터뷰할 때도 바로 기자나 PD가 원하는 게 이러한 표현이죠. 3분짜리 짧은 PR 소개. 또 글로벌 경력을 개발할 수 있어요. 영어로 3MT를 완성하면 세계 어디를 가든 당당하게 여러분의 연구를 쉽게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미디어 같은 데서 인터뷰할 때도 이렇게 쉽게 하시는 게 좋잖아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3MT를 준비하기 위해서 대본에 어떤 요소들을 넣어야 될지 3분 안에 대본에 꼭 넣어야 할 것들에 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HPRIC 프레임워크를 암기해 주세요. 제가 이 과정을 위해 만든 3MT의 구조인데요. 이건 3MT를 수상하신 수상작들도 대부분 이 구조로 발표문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샘플의 그 수상작들의 링크를 드리니까 그거 한번 가서 보세요. 강의에서 직접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다시 한번 보시고요. HPRIC 이 프레임워크로 대부분 발표를 한다라는 거죠. HPRIC는 Hook, Problem, Research, Impact, 힐로즈의 약자입니다. 이게 5단계로 여러분의 대본을 만드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Hook, Hook는요. 후킹이라고 하죠. 청중을 낚는 갈고리 같은 미끼 같은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질문을 한다던가 행동을 상상하게 한다던가 충격적인 반전 이런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연구 주제와 직결해야 해요. 상관없는 생뚱맞는 뭐 농담 섞인 그러한 유머러스한 후크는 별로 그런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배경을 설명하는 문제 설정.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ABT 구조를 활용하셔서 N, 배경 소개해 주시고요. But, 그 배경에 있는 문제점 소개해 주시고요. Therefore,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연구를 개발했다. 내 연구는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의 구조로 진행하시면 가장 좋아요. 세 번째 단계는 R, Research입니다. 리서치에서는 한 60초 정도죠. 다른 부분보다는 이제 여러분의 논문의 내용을 소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길어요. 그래서 이 60초 동안 내가 어떻게 이것을 접근하고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어떤 것을 발견했는지 명확히 정리를 해주시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학술적인 문서적인 전문 용어로 글을 쓰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 대신 적절한 비유를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4번째는 임팩트입니다. 자, 이게 뭐 내 분야에서 또 전반적인 사회적으로 어떠한
그러한 좋은 변화를 줄 수 있는지에 관한 언급이 들어가면 좋아요. 한 거의 30초 정도? immediate impact 같은 경우는 내 연구 분야에서 줄 수 있는 좋은 효과, 또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broader impact, 세상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죠? 뭐 이게 대부분 테드나 그 세바시에서 하는 목적이잖아요. 이게 그냥 어떠한 하나의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점이 있다라는 임팩트를 소개하신 후에 마지막은 클로즈입니다. 이 클로징은 요약하는 부분이고요. 한 3, 40초 정도 소요되고요. 가장 좋은 거는 풀 서클이라고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마무리 짓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후킹 하셨던 그 포인트, 질문이었다면 대답해 주시고요. 어떤 상황이었다면 그 상황의 결말을 다시 소개하면서 마무리 지어주시고요. 어떠한 깜짝 놀랄 만한 수치, 통계 이런 거였다면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면서 완결감을 형성해 주시면 좋아요. 수상작 대부분이 이 HPRIC 프레임을 사용했다라는 거. 이건 뭐 제가 좀 이렇게 만들어낸,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암기하시라고 만들어낸 구조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후킹 단계에서 어떤 방법으로 후킹을 만들 수 있을지 세 가지 유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파서 병원 갔을 때 기억하세요? 의사가 처방한 약이 왜 여러분한테 효과가 없었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어떤 뭐 의학 관련한 논문일 수도 있고요. 약학 관련된 걸 수도 있겠고요. 어떤 질병에 관한 것도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관심을 좀 자극시키는 질문이면 좋겠죠. So have you ever wondered why the medicine your doctor prescribed just didn't work? 정말 질문하고 얘기하듯이. Think back to the last time you were sick. Did you ever question if your treatment was really right for you? 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시는 질문형 후킹 굉장히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 유도형이에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So close your eyes right now. Imagine waking up tomorrow morning and your smartphone is simply gone.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유도하면서 어떤 상황을 설정하는 것도 좋은 후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니면 이제 충격 반전형, 스타틀링 스테이트먼트라는 게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2만 명이 죽는 병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 이름조차 제대로 모른답니다. 궁금하죠? Every year, 20,000 people in Korea die from a disease or die from this disease. And most of us don't even know its name. 이거 모든 후킹은 주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된다. 주제랑 상관이 없는 거는 역효과가 되고요. 감점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후킹을 첫 번째 단계에서 2, 30초 내외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입니다. 프로그램은 말씀드린 바 ABT 구조인데요. ABT 구조는 랜드 올슬 박사가 만들어낸 커뮤니케이션 구조예요. 이건 and, but, therefore. 기존 백그라운드 설명, 그러나 이러한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문제 설정, 이슈 설정, therefore, solution. 3MT의 대본의 황금 공식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섹션에서는 이러한 문제 설정을 ABT 형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은 전 세계 두 번째로 많은 사망 원인이고 현재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매우 심각하다. Cancer is the second leading cause of death worldwide and current treatments come with serious side effects. But existing cancer drugs don't only attack cancer cells. They destroy healthy cells too. 문제를 설정하는 거죠. 벗을 가지고. 긴장감 조성하는 문제 설정입니다. 항암 치료의 가장 문제점은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사세포까지 함께 파괴하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암세포만 정확히 도달하는 나노 단위의 약물 전단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so I am developing a nano-sized drug carrier that targets only cancer cells, leaving healthy ones untouched. 네, 어렵지 않죠? 이렇게 20에서 50초 사이간의 그 30초의 구간을 이런 식의 ABT 형식으로 문제 설정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뭘 어떻게 말하는지 이제 비유를 활용하시라는 부분이에요. 무엇을 어떻게 지금까지 무엇을 발견했는지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 너무 이론적이고 내 전문적인 그런 지식을 요하는 표현들은 피하는 게 좋아요.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a p-value less than 0.05 이런 거 좋지 않고요. regression analysis, 회귀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런 좀 일반인들이 못 알아듣는 표현 안 돼요.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nanoparticle observed via SEM으로 관찰한 나노 입자의 형태학적 특성 역시 너무 어렵고 좀 약간 뜬구름 없이 들릴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노 입자를 활용하는 이 약물을 전달하는 것을 약간의 이제 비유로 활용하는 예시를 몇 개 보여드릴게요. 나노 입자의 약물을 전달할 때 이것을 어떤 식의 구조로 설명할지. 마치 택배 기사가 정확한 주소지에만 물건을 배달하는 것과 같다. 나노 입자는 암세포 주소만 정확하게 찾아가도록 설계되었다. Think of it like a GPS guided delivery driver. My nanoparticle only unlocks and delivers medicine at the cancer cell's address.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는 나의 그런 연구 내용을 좀 비유를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기계학습이 감성을 분석하는 거를 노련한 상담가가 고객의 불만을 읽어내는 거에 비유하는. So like a skilled counselor who reads hidden frustration in someone's words, my AI reads the emotion behind online text.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 단계는 이제 4단계와 5단계인데요. 먼저 임팩트를 설명할 때는 immediate impact. 왜 이것이 중요한지, 내 분야에서의 그런 조건, 임팩트, 그리고 사회적으로, 궁극적으로 줄 수 있는 거.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떤 걸 줄이고 궁극적으로 일상생활을 암 환자들이 편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So immediate impact. Once this technology applied clinically, we could reduce hospital stays from chemotherapy side effects by 40%. Broader impact. Ultimately, this could mean a world where a cancer diagnosis no longer means the end of your normal life. 이런 식으로. 정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효과, 사회적으로 줄 수 있는 임팩트를 나눠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단계는 클로징이죠. 다시 풀서클로 앞에 소개했던 오프닝으로 돌아와서 답을 주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다. 오프닝은 예를 들어서 There is a mother who even while undergoing chemotherapy just wants to see her child's school performance. 항암 치료 중에 아이의 학교 발표에 가고 싶었던 어머니에 대한 소개. 클로징은 다시 그 어머니 이야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희 연구가 완성되는 날 그 어머니는 아무 일 없던 것처럼 학교 발표에 갈 수 있다. So when my research is complete, that mother that I talked about in the beginning will sit in the front row of her child's school show and cheer with pride.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서 좀 더 앞에 있던 내용들이 다시 언급되면서 마무리되는 느낌으로 클로징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이거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수상을 했던 분들의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안내 드리는 거니까요. 이 규칙을 따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나노 입자 암치료 연구의 샘플, 그다음에 가짜 뉴스 탐지한 AI를 만드는 연구를 한다면 그거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터디는 아니지만 그냥 샘플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단계의 내용으로 한번 제가 영어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킹 시작합니다. Do you think chemotherapy only attacks cancer cells? Right now, patients undergoing treatment are losing not just cancer cells, but also their healthy heart, liver, and immune cells. Problem. Chemotherapy has saved millions of lives over decades, but its toxicity attacks the whole body. Patients fight pain on top of disease. So I'm building a smart delivery system that targets only cancer cells. Research. My nanoparticle is a capsule 1,000th the width of a human hair, very thin, packed with an address label that only cancer cells recognize. It passes healthy cells and opens only at cancer. 3 times more lethal to cancer, 60% less toxic to healthy tissue. Impact and closing. Patients could keep their hair and continue their daily lives through treatment. Those patients I mentioned, they could attend their child's birthday party during therapy. That day is the goal of my research. Thank you.
네. 물론 3분보다는 좀 짧게 그냥 샘플을 보여드린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3분 스피치를 쓰시면 좋다. 자, 하나의 더 샘플은 이제 가짜 뉴스 탐지 AI를 만드는 뭐 그런 연구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후크부터 시작합니다. How many fake news stories did you see today? You probably scroll right past to them. And that's exactly the problem. Social media has connected us better than ever, but it has also created a world where truth and lies spread at exactly the same level or same speed. So I'm researching how AI can detect fake news before it goes viral. Research. I noticed that fake news and real news use different emotional words, like a con artist's language patterns. My AI model learns these patterns and detects fake news with 15% higher accuracy than existing tools. Impact and closing. Built into platforms, this technology could block fake news before it spreads. Back to my opening question. What if you could know whether the news you see today is true? My research is the first step toward that world. Thank you. 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썼던 논문의 글씨 표현, 또 평소에 학술 발표에서 썼던 표현들이 굉장히 전문 용어적이고 문어체적이었다면 3MT의 표현은 말 그대로 내 연구가 이 세상을 구해주는 슈퍼맨 같은 느낌으로 약간 손발이 오글거리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이모셔널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연구의 뭐 배경이나 이런 게 다 가짜고 거짓으로 막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과장하고 남용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쉽고 간단하게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슬라이드 작성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슬라이드는 딱 한 장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심사 항목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넣어야 될 건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5가지 황금 원칙. 원칙 첫 번째, 데이터 덤핑 안 됩니다. 그래프, 표, p-value, 수식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 주시고요. 데이터를 꼭 넣고 싶다 하시면 이제 단순 인포그래픽, 아이콘하고 숫자 조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자, 두 번째 원칙. 개념을 시각화해 주시는 게 좋아요. Keep it conceptual. 대본의 비유, 캐릭터, 핵심 개념을 하나의 강력한 이미지로 만들어 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슬라이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대본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절차가 모두 꼬이기 시작하니까요. 먼저 제가 앞에 안내드렸던 5가지의 규칙으로 대본을 만드신 후에 여기서 선택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의 슬라이드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기존 내가 논문에 썼던 그런 뭐 인포그래픽이나 이런 거 활용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3MT 용어로 사실 좀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눈길을 사로잡는 비주얼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기존 학술 발표나 논문에 썼던 비주얼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테이블이나 연구 데이터, 그래프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감성적인 사진 혹은 단순한 다이어그램. 그렇죠? 논문에 넣었던 도식을 복사하는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딱 보면 알거든요. 텍스트는 최대 15단어만 넣어주시고요. 핵심 키워드, 뭐 기관명, 출처 이런 게 필요하신 경우에만. 글자 크기는 최소 24포인트 이상으로 쓰시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 여백이 있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한 장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해가지고 말 그대로 슬라이드 뭐 6개를 막 다 넣은 것처럼 꽉꽉 채우시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비어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여백의 시선을 핵심으로 유도해서 또 오늘 안내해드리는 다수의 수상작들이 이미지 한 장의 짧은 타이틀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방식은 이런 도식들이죠. 이런 거는 보고 딱 그냥 탈락하는 요소가 되니까요. 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단백질 함유된 음식이 25%, 과일과 채소가 50%, 25%가 통곡물 이렇게 되어 있는 표를 우리는 3MT 용어로는 이렇게 인포그래픽이라고 만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역시 이렇게 도표로 된 거. 호주, 러시아, 미국 이런 것들을 대신 지도로 만든다던가. 이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수상작들 몇 개 샘플 보여드릴게요.
강의에서는 직접 유튜브를 틀어드렸는데 네,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링크로 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수상작은 2016년에 수상했던 조시아 추탄의 슬라이드예요. So the specific part of your retina was to slowly damage as you age, and this damage leads to your visual field looking like this. 그래서 이제 마치 이 눈의 각막에 문제 있는 사람, 문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 생기는데 이 눈에 보이는 게 이렇게 보이는 거다. 이렇게 뿌옇게 비전이 다 가려지는. 이걸 뭘 의미하는 건지 저도 이제 이 논문을 다 읽어보진 못해서 모르겠지만 이만큼 굉장히 막 깝깝하다라는 거죠. 진짜 눈앞에 이런 뭔가 시선을 가리는 뭔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 이걸 보는 우리들도, 그죠? 막 되게 깝깝하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노안에서 많이 올 수 있는 증상인데 이거를 다른 텍스트 없이 딱 이 사진 하나로만 설명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슈아 추텐의 이제 수상작의 스피치를 들어도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HPRIC 그 구조로 들어가 있다는 것도 함께 영상을 한번 나중에 보시면서 판가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상작 역시 이제 오바리안 캔서의 캔서 셀만 타겟하는 어떤 물질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인데 역시 하이웨이에 이렇게 통행에 그 길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에 비교를 했어요. So you can think of nanoparticle almost like tiny cars on a highway. 내가 이 사람이 개발한 나노파티클은 하이웨이에 있는 작은 차와 같다라는 느낌. Carrying their passengers or in our case drugs. 그래서 마치 이제 운전을 하면서 거기에 짐을 싣거나 사람을 싣는 행위가 우리의 나노파티클이 그 약을 실어 나르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조건으로 비교를 이렇게 한 거죠. 오늘 제가 예시로 삼았던 나노파티클의 얘기와도 비슷하고요. 다른 텍스트 없이 말 그대로 정말 하이웨이에서 차가 지나가는 모습만 보여줬어요. 역시 이분도 2021년에 University of South Australia의 위너였죠. 그래서 2021년 수상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비디오 영상으로 한번 전체 풀 스피치를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역시 이분도 이제 아이들의 질병 중에 넘기고 삼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질병에 관한 소개였는데요. 인트로를 시작할 때 질병명을 막 소개하고 cerebral palsy and dysphagia 이거를 이렇게 바로 소개하기보다는 제임스라는 실제 환자의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연구자가 이런 제임스와 같은 아이들이 삼키는 거가 어려운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트리트먼트를 IEAT이라는 것으로 약자로 IEAT 해가지고 이 키워드만 Intensive Early Active Treatment라는 것을 본인의 연구에서 소개한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분은 facial expression이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enthusiastic하고 다이나믹하게 했어요. University of Sydney에서 2022년에 수상한 아시아 Pacific Runner-up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도요. I do this by passing the breath through absorbent material which acts like a sticky gnat. So like 비유가 되게 많이 들어가죠. 모모와 같은 여기서 하이웨이에 비교했고 여기는 이런 그림과 같이 looking like this 이렇게 비유가 굉장히 많이 설명되었다라는 거 슬라이드 디자인과 대본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한 샘플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수상한 분들만 추려내서 보여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뭘 봐서 샘플로 삼지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함께 드리는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의 기법들, 기존에 만들었던 도식화했던 논문에 썼던 거는 다 좀 빼시고요. 이렇게 새로 한번 작성하시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여백을 두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포칼 포인트로 집중하는 포인트가 있고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텍스트 없이 이렇게 실제로 쓰는 거죠. 조시아 로빈슨이라는 분이 쓴 거고요. 마thews 쇼 2021년 수상작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림 하나로 소개하는 거 충분히 가능해요. 그게 어렵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여러 개의 장표를 가지고 막 실질적으로 이걸 짜집기 해가지고 한 장에 막 빡빡하게 넣으려고 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슬라이드 제출전 체크리스트. PowerPoint slide was well defined and enhanced the presentation. 그러니까 well defined. 뭔가 딱 그 핵심만 정리한 게 들어가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잘 보완하고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애니메이션 금지, 전환 효과 금지, 글자 수가 15단어 이하, 복잡한 그래프나 표가 없어야 되고요.
발표 스크립트에 들어가어 있는 핵심을 비유하는 슬라이드면 좋아요. 캐릭터와 연결된 이미지인지, 방 뒤에 있는 분들도 모든 요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슬라이드만 봐도 연구자의 큰 그림이 전달되도록 그림을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이제 여섯 번째 파트에서는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많이 저지르는 실수, 우리가 빠지는 실수와 함정들에 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다 놓고 보자. 우리는 막 더 채워 넣으려고 하죠. 우리 MT는 정보 밀도가 높을수록 이해도가 낮아지고 득점 포인트가 아니라 관점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less is more가 절대 원칙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고요. 아직 박사학위 과정은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런 표현은 우리는 겸손의 그런 미덕으로 생각하는 문화지만 영어적인 표현에서는 실질적으로 직역해서 듣는다라는 거예요. 영어 발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자신감 부족하고 잘 모르는구나. 알아서 떨어뜨려 줄게.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연구를 당당하게 선언해 주세요. 앞에 그 수상했던 분들도 보면 마치 본인이 이미 그 연구의 대가인 것처럼 세상을 다 구한 것 같은 것처럼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손발이 오그라거리게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수상을 해요. 마치 내가 그 모든 솔루션을 갖고 있는 내 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약간 진정성. 정말 패셔넷하게 보여요. 그죠? 겸손하게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이런 3MT에서는요. 세 번째, 수동태 문어체적인 직역. 논문을 그대로 직역해가지고 굉장히 딱딱하게 로봇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치 글을 읽는 것처럼 It was found that 이런 거. 대신에 뭐 I discover, my research shows 이런 1인칭 능동태로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 네 번째, 영어다 보니까 여러분이 발음에 대해서 되게 노이로제처럼 똑바로 발음해야 된다라는 과도한 완벽주의에 걸린 분들이 꽤 많아요. 다른 원어민이 실수한 발음도 왜 원어민인데 저 발음 실수했냐 이렇게 막 따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원어민도 원어민 나름이잖아요. 뭐 이민해 갖고서는 그 국가에서 사신 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수상하신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 영어가 완벽하진 않아도 내용하고 그런 태도와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지. 원어민 발표 여러 원어민의 발음을 추구하다가 이게 스탠다드된 발음이다 해가지고 나는 여기까지는 안 되겠어 해서 발표 자체를 좀 흔들게 하는 그런 포인트로 잡으면 안 되겠죠. 정확하고 자신감 있게 전달만 잘 되면 돼요. 영어의 발음이 완전하게 뭐 스탠다드 발음이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하지만 주의해야 할 사항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구 방법론에 너무 집중하는 것도 안 돼요. 어떻게 보다 이게 왜 중요한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시간을 투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서 한자의 남용 피하기. 이거를 만약에 먼저 대본을 한글로 쓰시고 만약에 번역기나 AI로 번역을 하시는 경우도 일단은 원본에서 한자어가 들어가면 어렵게 트랜스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분자 생물학적 기전 이런 거는 대신 색보가 작동하는 방식으로 쓴다던가 항산화 기능성 소재 몸을 보호하는 뭐 성분이라던가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거 아까도 나왔던 거 나노 파티클, 나노 바이오 센서 이런 거는 뭐 몸속에서 신호를 잡는 아주 작은 감지기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영어로도. 아셨죠? 어려운 전문 용어를 꼭 써야 된다면 한 번쯤은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되었다, 하였다 이런 문어체가 아니라 됩니다, 했어요. was done, was discovered 이런 거 안 되고 we found, 그죠? we realize, I realize 이렇게. 원칙은 비전문가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구어체로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쓰시는 게 핵심이다라는 거.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실수하시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발음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그렇지만 여기 정확하게 대본을 전달할 때 필요한 요소들은 있어요. 발음은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명확하게 전달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명확한 전달력을 좀 망치는 그런 행위나 습관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발표 발음을 교정할 때 필요한 정확한 대본 리딩 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우리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한 장에 좀 요약을 드리고 각각의 요소대로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국인의 영어 발음 5대 주의사항이라고 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발표할 때는 가급적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복식 발성.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이제 배에 힘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코로 숨을 들이셔요. 4초. 코로 숨 쉴 때 배가 빵빵해지게 4초 정도. 빵빵해지게 손을 배꼽에 한번 갖다 대보시고요. 거기서 2초 멈춰요. 퍼징 하시고요. 대신 이제 2초 멈춘 후에 들이마신 쉼을 6에서 8초 정도, 한 2배 정도 길게 입으로 내쉬면서
말을 하다 보면 배꼽이 쑥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돼요. 따라서 발성을 할 때는 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뱃속에 부풀었던 공기는 중간중간 쉴 때마다 코로 들여주시고요. 말을 하면서 쭉 들어가는 느낌이 드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식 발성의 시작이에요. 입으로 내쉬면서 이렇게 그 배가 쑥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서 발화를 시작해 주세요. 한국인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L하고 R 발음이죠. 그래서 뭐 light랑 right 헷갈려 하시고 발음이 rice랑 rice 다르게 발음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뭐 요즘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좀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영어를 배우실 때는 요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는 여러분 세대에 이제 좀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발음은 나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거에 좀 내가 좀 컴플렉스가 있다 하신다면 R을 발음할 때는 규칙이 뭐냐면 혀가 입천장에 닿지 않고 살짝 떠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한국어로 같은 느낌. 그래서 rice, rice, research, result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반면에 L은 혀 끝이 윗니의 뒤쪽에 닿아요. 약간 소리가 같아요. level, lice 이런 식으로. light. 혀 끝이 윗니 뒤에 닿으면서 마찰을 하면서 내는 소리다. 그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매번 R과 L의 소리가 좀 헷갈리셨던 분들도 교정이 쉽게 가능합니다. 자, 우리 영어에서는 뒤에 있는 자음의 소리가 좀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많죠. impact라고 읽지 않고요. impact, impact. significant가 아니고요. significant. T 소리가 안 들린다. 끝 자음이나 이런 게 모음 같은 게 좀 탈락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넣지 말라라는 거예요. significant, impact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단어의 강세 무엇보다 중요해요. 발음 고민하지 마시고요. 강세가 어디 있는지만 명확하게 아셔도 원어민들 귀에는 굉장히 좋은 자연스러운 발음 억양으로 들리거든요. hypothesis, hypothesis 이 발음이 퍼의 강세잖아요. 근데 이거를 hypothesis 하면 못 알아들어요. 약간 hypothesis로 잘못 들어가는 거죠. hypothesis, hypothesis 이렇게 발음해 주시고요. data, data. 그다음에 contribute가 아니라 contribute, contribute 이렇게 이음절 강세. 강세가 틀리면 원어민이 다른 단어로 듣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거든요. 강세가 들어가는 음절을 뭐 특히 중요한 단어일수록 네이버 사전이나 여러분 쓰시는 뭐 그죠? 네이버 사전, 다음 사전 이런 데 가셔가지고 먼저 강세를 찾아가지고요. 그 음절을 길게 발음해 주시는 게 좋아요. 길게. 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hypothesis, data, contribute 이런 식으로. 아셨죠? 자, F랑 P 발음도 틀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F 발음은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F는 윗니가 아랫입술에 살짝 닿으면서 이렇게 바람을 새는 소리고요. P 발음은 윗입술이 아랫입술과 마찰하면서 프 이런 소리겠죠. 따라서 finding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finding 이렇게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억양과 끊어읽기. 강조 단어에서는 좀 길게 읽으신다던가 앞부분에 강조 단어 앞에서는 좀 멈춰 주신다던가 이렇게 해주시고요. 단어의 끝이나 문장 끝을 억지로 올리시면 약간 셀프 다우팅 하는 느낌 들 수 있기 때문에 문장의 끝은 좀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안내를 드립니다. 자, 그럼 각각의 요소대로 또 추가로 드리자면요. 첫 번째, 서서 발표할 때도 이 제스처가 되게 중요해요. 웅크리지 마시고 영상으로 차려서 3MT를 준비하던 실질적으로 강당에서 하던 여러분의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좀 착지를 잘 하셔가지고 어깨 넓이보다 살짝 좁게 서시고요. 상체는 부드럽게 유연하게 해주시고 하체는 좀 착지를 잘 하셔가지고 3분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잘하기가 좀 어려워요. 따라서 너무 복잡하게 막 왔다 갔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두 발자국 정도 정확하게 앞으로 가서 강조한다던가 뒤로 가서 다시 부연 설명한다던가 그 정도 손을 사용하시거나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턱은 내려주시고요. 눈은 좀 일직선으로 쭉 보시기보다는 좀 약간 위쪽을 보시면 조금 더 그죠? 얼굴이 샤프하게 보인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까 안내드렸던 이제 복식 호흡이죠. abdominal breathing, abdominal voicing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숨을 코로 쉬고 할 때, 에, 이, 오, 우 이렇게 발음을 할 때 배가 쑥 들어가야 돼요. 즉,
복식 발성이라는 거는 배꼽에 힘을 주면서 배꼽을 수축시키면서 발음하고요. 중간중간 쉴 때마다 숨을 들이마셔가지고요. 이렇게 배가 나오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 복식 발성을 연습하기에 좋은 단어들이 뭐 아에, 이에, 오도 있지만 영어에서 획이라는 의성어인데요. 우시, 우시, 우시 요소를 하시면 우 할 때 배가 많이 배꼽이 들어가고요. 쉬 하면서 우리가 횡격막, 식도, 그다음에 입, 코, 일부의 소리는 약간의 머리하고 눈 쪽으로도 가는 두성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을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요. 우시, 우시, 우시 3번 하시고 아, 에, 이, 오, 우 하시고 대본을 읽으면서 그 복식으로 발성하는 법이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규칙은 안내해드렸던 중요한 단어 앞에 살짝 끊어주는 거죠. 이게 issue라는 동사가 될 수도 있고 new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뭐 software라는 명사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상 가장 중요한 것 앞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그 단어가 좀 되살아나요.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for software company 하면 issue, 발행하다, 만들었다 라는 동사가 강조되고요.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for software company. 새로운 정책이 강조되겠죠? The government issued a new regulation for software company.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소프트웨어 회사가 강조가 된다라는 거. 모든 거 다 끊을 필요 없이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단어 앞에 한번 정확하게 끊어주시면 그 단어가 굉장히 살아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전문 용어 같은 거 설명할 때 한번 끊어주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인토네이션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어 끝이나 문장 끝을 습관적으로 이렇게 쭉쭉 올리시면 약간 의도적으로가 아닌 이상 질문이 아닌데 계속 질문하는 듯한 느낌, 의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요구하는 3MC 스피치나 학술 발표에서는 굉장히 나쁜 습관이죠. 그래서 내가 본인도 모르게 단어 끝, 문장 끝을 의도적으로가 아닌 실수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올린다 하면 그건 피해 주셔야 돼요. 질문이 아닌데 올리지 마세요. 질문인 경우, 뭐 Did you know? 이런 건 당연히 올려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I have A, B, and C. 이렇게 이런 경우. A, B, and C 이렇게 리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우리가 쉼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뭐랄까 글로 읽을 때는 쉼표가 있어갖고 이제 나열이 된다라는 리스트화 되는 걸 알고 있겠지만 목록화 되는 거를 말로 할 때는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쉼표 앞에 살짝 끊기도 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I like bananas, strawberries, and tomatoes 이렇게 할 때는 마지막에 요소만 내려주시고 앞에 연결되는 리스트 목록 나열되는 부분은 살짝씩 올려주기도 해요. 그 외에 모든 마침표 있는 문장들은 많이 flat out, fade out 해주세요. 소리가 기어 들어가듯이 이렇게 쭉 떨어지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반면에 첫 번째 하는 인사, 뭐 good afternoon, hello, 그죠? Nice to meet you. 그다음에 뭐 마지막에 하는 thank you 이런 경우는 좀 느낌표적인 역할 하잖아요. 반가움, 기쁨, 열정 이런 걸 표현해 주실 때는 일직선으로 올려주시는 게 그냥 flat out 하는 것보다는 훨씬 다이나믹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발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99% 이상의 전달력이 좀 안 되는 경우는 이 강세를 잘못 넣어서 그 소리를 원어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크거든요. 영어에서는 정확한 발음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걸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중요한 단어의 핵심 단어의 강세가 어디 있는지를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전략적 투자라는 이 단어는 strategic investment 이렇게 이음절 강세가 들어가죠. 그럼 이음절 강세가 들어간 부분에 자음, T, V 이 부분이 명확하게, 모음도 명확하게. 다른 음절이 안 들어간 부분들은 좀 대충 발음해도 괜찮아요. 빨리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강세가 들어간 부분의 음절은 길게 발음한다. 한 1.5배 정도? 2배 정도? strategic investment. strategic investment. 이렇게 좀 수직으로 소리가 튕긴다기보다는 수평으로 길어지는 느낌으로 장세, 긴 장자를 사용하셔가지고요. 길게 발음하는 연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벅시네이터를 활용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벅시네이터는 이제 한국 분들이 잘 쓰지 않는 근육이거든요. 우리는 의도적으로 말을 할 때 좀 웅얼거리는 습관이 굉장히 있어요. 한국인들의 발성은. 왜냐하면 한국어는 입보다는 목적, 성대, 혀만 가지고도 소리를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죠. 따라서 제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는 단어를 입을 움직이지 않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우리가 복화술이라고 하죠. 가능해요, 한국어는. 왜냐면 한국어에서 요구하는 그 뭐랄까요? 표현들은 이 모든 게 이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물론 발음이 불명확하긴 하지만 영어는 모든 소리가 앞에서 일어나요. 근육, 입 근육. 그죠? 그래서 뭐 Good morning everyone, nice to see you 이 표현을 입을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Good morning everyone, nice to see you 안 돼요. nice to see you 하긴 하는데 전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한국어를 짧게는 뭐 10 몇 년에서 20년, 30년 쓰셔 오셨는데 그 입 근육을 앞쪽으로 힘을 줘서 움직이지 않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되게 무뚝뚝하게 들리고 그 소리가 되게 정확하게 안 들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영어식으로 발성을 하려면 앞쪽에 힘을 줘야 된다. 입, 돌출입, 그리고 약간 웃듯이 이 벅시네이터를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벅시네이터는 입꼬리에서 귀 아래까지 이렇게 연결된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이 활성화가 돼야지만 소리가 잘 나온다. 명확한 발음이 된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인이 발음할 때는 대부분 오물오물오물 거리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고요. 원어민이 얘기할 때는 좀 더 이렇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일반적인 뭐 TV나 드라마나 이런 데 보셔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화는 났는데 입만 보면 외국인들 중에 발성하는 배우가 이렇게 약간 웃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입꼬리가 올라간 케이스를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의도적인 거예요. 왜냐면 영어에서는 협근을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입꼬리를 살짝 올리면서 약간 웃듯이 웃는 듯 발음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웃는 듯. 왜냐면 이 협근 자체가 웃을 때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얘가 발음을 할 때 계속 무표정으로 돌아가지 말고 Good morning everyone. Nice to see you.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이렇게 하시면 좀 더 이렇게 협근도 쓸 수 있고 청중도 여러분이 웃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여러분 발표라는 건 굉장히 떨리는 순간이지만 근육이 웃을 때 그걸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웃을 때 이 사람이 행복했지라는 걸 기억해서 입꼬리가 올라가면 약간 그 스트레스 받는 코티졸도 내려가고 오히려 이렇게 기분 좋을 때 생성되는 호르몬도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두뇌에서. 내가 기분이 안 좋아도 자꾸 웃으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요. 따라서 일석삼조예요. 내 발음, 영어 발음도 좋아지고 협근을 사용해서 입꼬리를 올리면 청중은 내가 굉장히 기쁘게 발표한 것 같다는 생각을 주어서 득점에도 효과적이고 그죠? 그리고 청중의 마음도 되게 좀 편해지고 세 번째, 나도 심리적으로 불안감이 좀 줄어든다라는 것을 웃으면서 느끼실 수 있다라는 거 안내를 드립니다. 자, 속도 중요해요. 여기는 이제 원어민 기준으로 1분에 한 140단어에서 150단어까지 말할 수 있다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여러분의 내용에 따라서 한 120단어 정도 막스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좀 천천히 하는 게 좀 난 편하다. 왜냐면 원어민이 아니시니까. 그래서 그 정도 120단어면 3분이면 360단어 정도 총 여러분의 분량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강조하고 싶은 단어나 문장 앞에서는 의도적으로 1, 2초 정도 침묵을 두시면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청중이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발음 교정 셀프 테스트. 녹음 후에 본인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해요. 제가 예전에 라디오를 했던 적이 있는데 뭐 한 20년도 됐나요? 라디오를 30대 초반에 했나요? EBS 라디오를 했는데 그때 항상 모니터링을 했어요. 제 목소리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청중이 듣는 목소리랑 내가 아는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내 몸에서 기관에서 나는 소리랑 밖에서 사람들이 내 목소리 들을 때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겠다. 영어 소리 괜찮은데 하시면 통과. 내가 내 목소리를 들어도 뭔가 불편하다면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중요 단어의 강세를 대본에 표시해 주세요. 그걸 길게 장세로 발음하셨는지, 의미 단위에서 중요한 거 앞에 끊으셨는지, F와 P 소리 구분하셔서 정확하게 발음하시는지, L과 R 소리 정확하게 구분하시는지, 어말 자음을 탈락시키시는지, 분당 120단어 정도 하시면 되겠고요. 또 강조 단어에서 약간 뭐 톤이 높아진다든가 길게 발음한다든가 강조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바디 랭귀지와 촬영 주의사항 연습 노하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말이 말보다 먼저 전달된다라는 게 있죠. 내가 발표를 하는데 막 몸을 이렇게 하고 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혹은 막 이렇게 계속 안경을 막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그죠? 자꾸 본인의 몸을 만진다든지 안 돼요. 바디 랭귀지. 아이 컨택트는 일단 뭐 청중을 본다던가 카메라로 촬영하는 경우라면 카메라를 보셔야 돼요. 청중이나 카메라를 직접 보시고요.
특정 개인에게 3, 4초 정도 보시고요. 1, 2, 3 다른 사람. 1, 2, 3, 4 다른 사람. 이렇게 좀 너무 자주자주 고개가 움직이는 건 좀 어색해 보이니까 구획을 나눠서 하시거나 정확하게 아이 컨택트를 좀 분산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곳만 보는 건 안 좋아요. 그죠? 네, 영상의 경우에는 한 곳만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카메라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열린 태도가 중요해요. 다리는 정확하게 11자로 어깨 넓이 정도, 어깨 넓이보다 조금 좁게 이렇게 정확하게 착지를 하셔갖고 체중은 균등하게 유지해 주셔야 돼요. 다리 한쪽은 살짝 들고 어정쩌정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양팔은 어깨 너비로 해주시고요. 반면 어깨 선에서 배꼽까지 정도까지만 제스처를 살짝 사용할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하지 않게. 의미 없는 제스처 계속 한다든지 이거는 습관이에요. 나쁜 습관. 우리가 거의 틱이라고도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되니까요. 중요한 단어 앞에서만 뭐 손을 올린다든지 열어준다든지 닫아준다든지. 그러니까 purposeful gesture라고 하죠. 언어와 동조하는 의미 있는 제스처만 제스처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단어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서만 제스처를 명확하게 사용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아까 협근을 사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웃으라고 했는데 웃는 것도 아주 좋은 바디 랭귀지죠. 시작과 끝에 시작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어두운 표정이면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 살짝 하셔도 좋고 그렇게 스마일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끝까지 약간의 그런 입꼬리가 올라간 느낌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하시면 안 되는 거. 흔들리는 몸. 특히 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몸이 흔들리면 안 되겠죠. 그죠? 왔다 갔다 안 됩니다. 갈까 말까 안 돼요. 가시려면 한 발짝, 두 발짝 정확하게 가셔서 스톱, 멈추세요. 다시 돌아가려면 두 발짝 뒷걸음으로 한 발짝, 두 발짝 스톱, 멈춰주세요. 주머니에 손 넣는 거 어때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분도 있던데요. 안 됩니다. 팔짱 끼는 거 어때요? 안 됩니다. 머리카락 만지는 거, 얼굴 만지는 거, 안경 올리는 거 안 됩니다. 연단이나 테이블에 기대는 거 안 됩니다. 슬라이드 보며 말하는 거 안 됩니다. 큐카드 봐도 돼요? 안 됩니다. 혹시 거기에 프롬프터 있어요? 없습니다. 다 외우시는 게 이거의 포인트니까요. 슬라이드 보며 말하고 슬라이드 보고 프롬프터 보고 이런 거 안 돼요. 아셨죠? 메리비안 법칙이라는 게 있죠. 메라비안 법칙. 알버트 메라비안이라는 교수가 똑같은 대본을 주고 비교를 했어요. 그럼 누가 말하는 게 더 효과가 있냐? 이제 여기 전제는 똑같은 대본이에요. 여러분의 대본이 아무리 멋져도 목소리 톤이나 바디 랭귀지가 좋지 않으면 전달력이 떨어진다라는 비언어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메리비안즈 룰 오브 커뮤니케이션의 비언어적인 거의 중요성을 그렇게 전달했죠. 그래서 눈을 제대로 보고 정확한 바디 랭귀지를 사용하시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비디오 제출용으로 이게 예선이나 본선은 대면으로 하고 예선은 비디오로 하는 곳도 있잖아요. 비디오로 제출하실 경우에는 일단 환경 설정을 깨끗하고 밝은 배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오늘 보시는 샘플 영상 중에서도 몇 개는 이제 뒤에 하얀색 벽으로 했던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줌이나 혹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 혹은 이런 웹캠, 노트북에 있는 웹캠으로 촬영하셔도 돼요. 가급적 전체 바디 샷보다는 상반신까지는 나오면 좋겠죠. 또 뒷부분에 벽이나 이런 거 배경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침대나 빨래나 책장, 잡다한 물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도록. 전문성을 해치겠죠. 여러분 줌 같은 걸 수업할 때도 가급적 뒤에 배경을 버추얼 세팅으로 한다던가 가리거나 하는 게 좋잖아요. 조명은 역광은 안 돼요. 그러니까 내 뒤에 창문이 있으면 얼굴이 검게 나오거든요. 앞부분에 조명이 있거나 앞부분에 창문이 있으면 얼굴에 환해지면서 좀 그런 조명 효과가 있어요. 얼굴 정면으로 들어오는 환경이 최적이고요. 역광, 창문을 등지는 자세는 얼굴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링 라이트나 스탠드 조명, 형광색으로 된 거, 빨간 거 말고 이런 거 좀 켜주시면 좋습니다. 소음은 에어컨 소리, 전화 소리, 뭐 스마트폰도 진동도 그 촬영 동안은 끄시는 게 좋겠죠. 3분 동안 정도는. 그리고 몇 번 찍어 보셔야 돼요. 한 번에 딱 안 되니까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 설정은 눈 높이에 맞게 그래서 눈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것처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려다 보거나 내려다 보는 각도는 왜곡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반신부터 들어가는 가슴 윗부분에서 머리까지 포함되는 이 샷이 가장 이상적이고요. 너무 멀거나 너무 가깝게 찍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슬라이드는 픽처 인 픽처로 내 영상 옆에 이렇게 줌처럼 뜨게 한다던가 OBS 같은 걸 활용하셔가지고 왔다 갔다 그 부분에 보이도록 하는 것도 괜찮고요. 실제 뒤에
TV나 이런 걸 켜놓고 스크린 앞에서 촬영을 하는 것도 권장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그 영상의 모니터에 뭐 TV 같은 거 놓으셔도 좋겠고요. 그래서 그 슬라이드가 계속 보이게 촬영하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의상은 가급적 깔끔하고 전문적인 의상. 오늘 보여드리는 샘플의 수상작들의 위너들도 뭐 정장이나 하얀 깨끗한 자켓 혹은 셔츠 같은 걸 입고 찍었어요. 너무 화려한 옷, 특히 패턴이 많은 거는 영상이나 이런 거에서 좀 분산되게 보이기 때문에 줄무늬 있는 것도 시각적으로 이게 뭐 화면상에 보일 때 약간 오류가 발생하거든요. 이렇게 줄이 일직선으로 안 보이고 막 지그재그처럼 보이거나 이런 주의를 분산시키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줄무늬, 스트라이프 패턴, 플라워 패턴, 더트 패턴 이런 거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덜 깔끔해 보인다. 단색 또는 차분한 색상 권장하고요. 벽이 하얀색인데 나도 너무 새하얀 셔츠로 하면은 조금 그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자켓을 입으시거나 색상이 조금 들어간 셔츠를 입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색이나 차분한 색상으로 입고 촬영을 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발표 두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어요. 제가 코칭해드리는 많은 분들의 일부는 준비는 잘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도 꽤 있었어요. 연습한 만큼 안 됐다. 왜 그럴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습이 50이고 나머지 50은 그 당일날의 심리적인 컨디션이에요. 무대의 공포증, 스테이지 플라이트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익숙한 공황 공포증의 하나거든요.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이건 뭐 약을 먹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긴장 에너지를 내가 억지로 억압하려 하지 말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로 활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발표 전에 좀 조용한 공간에서 캄다운 하는 것도 중요해요. 발표 2분 전에 혼자 있는 공간에서 양손을 허리에 얹고 가슴을 활짝 펴는 자세를 한 2분 정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웃는 거죠. 이렇게 약간 웃어보고. 억지로라도 웃으면 행복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웃으면 약간 코티졸 낮아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 생리적인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파트 7에서 연습했던 복식 호흡 있죠? 코에서 숨을 4번 쉬고 2초 멈추고 입으로 숨을 8초에 나눠서 2배로 나눠서 하면서 배가 쑥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한 3번 정도 연습을 해 주시고요. 또 저는 서서 그죠? 다리를 어깨 넓이 정도 똑바로 쓰시고 뒤꿈치를 들었다 올렸다 축 내리고 들어서 올렸다가 축 내리고 이런 것들을 하셔도 좀 이렇게 긴장이 완화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올림픽을 출전하는 그런 파이널리스트나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압박이고. 대부분의 성공 신화를 들으면 시각화를 했대요. 자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막 그런 꿈도 꾸고 계속 상상. 그러니까 지금 뭐 상상하면 꿈대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약간 그죠.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심리적인 압박감을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3MT에서 발표를 잘하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좋아하는 모습, 수상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발성할 때 워밍업, 뭐 마마마마, 바바바바, 라라라라, 나다다다 이렇게 입술이나 혀를 풀기 텅 트위스터 연습을 해주시는 거죠. We shall surely see the shiny sea. We'll shall surely see the shiny sea. 구글에 뭐 텅 트위스터 누르시면 다양하게 텅 트위스터용으로 쓸 수 있는 샘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연습하시는 것도 좋아요. 아, 나 너무 긴장돼. 싫어. 나의 그 기분이 뭐냐면 내 연구에 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예요. 나도 내가 뭐 말하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설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믿어야 돼요. 아, 내 연구 가망성이 있고 굉장히 좋은 연구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떨림이 덜해요. 그러한 생각의 전환, 아, 나는 이 문제가 너무 긴장돼가 아니라 어머, 내가 내 연구를 세상에 알리는 3분이 나한테 주어졌어. 너무 기뻐.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긴장감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약을 먹거나 뭐 정신과적인 그런 카운셀링이 사실 필요 없어요. 인지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내가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있구나. 누구나 똑같아요. 뭐가 제일 무서워요라고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말하기 훈련을 받는 미국 사람들도 퍼블릭 스피치가 어렵다고 하거든요. 퍼블릭 스피킹, 대중 연설. 그죠? 누구나 인간에게 있는 누군가의 앞에서 준비되지 않는 상황과 같은 느낌. 모든 사람이 나를 살펴보는 거. 그죠? 준비할 수 없는 실시간으로 행해지는 그 스피치라는 행위는 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 또한 중요한 거는 내 연구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믿어야지만 그 남들을 설득시킬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체계적인 로드맵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제 한 3주 전부터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먼저 대본을 만드셔야 돼요. 비전문가한테 한번 알려줘요. 이거 듣고 이해하겠어? 이렇게. 전공에서 지도 교수님한테 하면은 또 어렵게 만드시니까 지도 교수님 말고 우리 전공 학생들 말고 다른 친구들, 가족들한테 한번 들려주고 이해할 수 있어? 하면 이렇게 얘기해 주죠. 이거 이해 안 되는데 하는 부분 다시 체크하셔갖고 고치셔야 돼요. 자, 그리고 D-Day 14일부터는 소리내어 읽고 녹음하는 거. 하루에 한 5번에서 10번까지. 3분 분량이니까 많이 10번씩 하시더라도 30분뿐이 안 걸리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루에 10번을 주구장창 30분 동안 하지 마시고 나눠서 하는 게 좋아요. 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5번, 10번씩 하시면 10일만 하셔도 100번 채울 수 있잖아요. 50번에서 100번 채울 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암기하는데 걸리는 횟수가 20회에서 100회 사이거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게 빨리 하시는 분은 한 20번만 하시면 금세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녹음을 하신 다음에 속도, 발음 자연스러운지 이상한 거 있다면 정상이니까 확인하시고 하이라이트로 대본에 표시해 놨다가 계속 실수하신 부분 연습하셔야죠. 그리고 D-Day 7부터는 거울 앞에서 연습을 하거나 촬영을 하는 이제 녹화한 거를 봐야 돼요. 거울 앞에서 바디랭귀지를 활용하고 영상 촬영으로 눈 맞춤이 자연스러운지 손동작 자연스러운지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D-Day 3에서는 실적인 유사한 환경에서 뭐 친구나 동료, 다른 과 학생들 데려다 놓고 한번 발표를 한다던가 친구 앞에서 하긴 좀 그래야 하는 경우 영상을 딱 촬영해 본다던가 실시간 피드백을 받고 최종 수정을 한번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나랑 너무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면 이게 건설적인 피드백인지 그냥 장난으로 좋지 않은 의견을 주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약간 무시하는 것도 좋고 또 만약에 나는 좀 내향인이어가지고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게 좀 그렇다 하시면 그냥 혼자 하시고 촬영한 거 셀프 모니터링 하셔도 됩니다. 아셨죠? 아니면 AI한테 물어본다던가 3분짜리 영상 보고 AI한테서 괜찮니? 이렇게 한번 올려준다던가 좋습니다.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잖아요. AI가. 너무 의존하는 것도 그렇지만 남들이 다 쓰는데 나만 안 쓰는 것도 안 되는 거니까요. 뭐 좋은 아이디어 같은 거 생각 안 날 때 이렇게 피드백 같은 거 얻는 용도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발표는 내가 해야 되는 거니까 암기해야 되겠죠.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단어 하나하나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호흡과 함께, 키워드와 함께. 이거 memorize가 아니라 internalize,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되게. 내재화가 돼야지만 나중에라도 다른 비슷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이제 딱 한 문장으로 내 연구는 그죠? 나의 분야 연구는 지금 뭐뭐를 하고 있다. 뭐뭐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연구하고 있다. And, but, therefore 형식으로 이거 하나만 만들어 주셔서 할 수 있다면 앞에 부분은 오늘 H, 그죠? H, P, R, I, C의 구조로 제가 제안드린 대본 구조로 쉽게 3분짜리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300에서 360단어 내외면은 A4로 한 장 좀 되나? 한 장 좀 넘어가나? 길지 않아요. 대본의 3MT의 대본은 요거 한 문장으로 내가 내 연구를 설명할 수 있다면 거의 완성된 거나 다름없어요. 엔드 부분에서는 ABT 기법, 연구 분야의 기존 사실을 두세 가지 언급하시고 이런 상황이다. But 하지만 기존 방식과 뭐 방법에서는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뭐 한계가 있다. 하나를 제시하대요. therefore 부분에 내 연구가 그 문제를 적시하고 해결하는 방향이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세요. 요거만 완성해서 일단 뭐 영어로 하기 전에 일단 한국어로 생각하셔가지고 하시고 다른 사람이 내 전공 분야가 아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먼저 가닥을 잡아 놓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의 강연의 핵심 요약입니다. 3MT는 그냥 대외로 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연구자로서 앞으로 계속 실전에 남아 계시는 동안 평생의 연구에 커뮤니케이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2번, 청중은 전문가가 아니다라는 거. 논문 쓰듯이 쓰면 안 돼요. 모든 결정의 기준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가예요. 시점을 타는 청중들은 다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3번, ABT 구조가 뼈대입니다. And, but, therefore로 문제 설정, 스토리 부분을 설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번,
슬라이드는 심사 항목이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고 강력한 이미지 하나가 전부라는 거. 5번째, 완벽한 발음보다는 전달력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발음을 추구하다가 자신감을 잃지 마세요. 6번, 몸이 먼저 말합니다. 비언어적인 거 되게 중요해요. 93%나 중요해요. 자신감 있는 자세, 눈 맞춤, 열정적인 표현, 발음보다 이런 자세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발음에도 꼭 실수하는 거는 당연히 교정을 하셔야 되겠지만 그게 너무 오버테이크 되지 않도록. 7번째, 반복이 전부입니다. 제가 최소 20회에서 최대 100번까지 사람마다 편차가 있어요. 정말 잘하고 싶어 하면 100번까지. 그럼 하루에 10번씩 10일이면 끝나거든요. 이렇게 연습해서 소리 나지 않고 하는 연습은 발표가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소리 내면서 연습하지 않고 무대에 선다라는 거는 청중을 모독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 20회 이상 소리 내서 연습하고 발표에 임하신다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50%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리적인 거. 내가 연습을 완벽하게 해도 당일날 갑자기 내가 막 다운이 됐거나 갑자기 내 연구에 관한 자신감이 없어지거나 갑자기 내가 너무 막 평가하는 사람들 앞에서 패닉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 평가하는 사람 내 연구에 대해서 나보다 모르거든요. 그리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오너십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물리학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내 연구에 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제1저자인 나예요. 도와주신 지도 교수님보다 내가 더 잘 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신감으로 3MT에 참여하시고 학술 발표 장소에 참여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3MT 공식 사이트, 필독, 도서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라는 거고요. 추천 영상 요거 외에도 제가 앞에 슬라이드 소개하면서 수상했던 수상작들 몇 개 드렸죠.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슬라이드 디자인은 너무 복잡할 필요 없으니까 기존 쓰시던 슬라이드 도구, PPT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음 연습 같은 거 하실 때 AI 활용하셔도 좋고요. 내 거 녹음해서 AI한테 들려주고 괜찮은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 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연구는 세상을 바꿀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그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소셜 임팩트를 갖고 스피치를 만들어 주시고요. 제대로 그것을 세상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확하게 전달해야지만 그게 현실이 되고 실현이 된다는 거. 3분 동안 그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그 중요한 3분이 될 수 있도록 바로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MT 준비 완료 체크리스트, 대본 관련, ABT 구조, 전문 용어가 없는지, 비유로 대체되어 있는지, 후크로 30분 안에 청중을 사로잡는지, 연구에 파급 효과가 있는지, 풀서클로 앞에 후킹을 다시 언급하면서 마무리하는지, 단어 수가 360 내외인지, 슬라이드, 애니메이션 정한 효과 없어야 되겠고요. 텍스트 15단어 내외, 데이터 그래프가 없어야 되고, 발표 내용의 핵심 이미지, 비유와 연결돼야 됩니다. 발표 관련해서는 복식 호흡 연습하시고요. 최소 20회 이상 직접 소리 내서 시연한 리허설의 경험이 있으신지, 영상으로 촬영을 하고 검토하셨는지, 비전공자, 또 여러분 저는 여러분 전공자는 아니잖아요. 전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 전문가한테 코칭을 받으셔도 되고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고 그죠? 코칭을 받지 않더라도 근데 코칭을 받으면 좋은 거는 이제 뜬구름 없는 비난이나 피드백을 주지는 않겠죠. 건설적인 피드백을 전문가에게 받아보는 것도 좋아요. 그다음에 FPLR 발음 구분 명확하게 하시는지, 타이머로 정확히 3분 내외로 할 수 있는지. 너무 짧아도 안 됩니다. 가급적 3분에 딱 맞춰요. 2분 55초 이렇게 딱 5초 좀 짧게 하는 건 괜찮지만 초과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막 2분 30초 너무 일찍 끝나고 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네.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거가 무조건 중요합니다. 그 프로세스가 재밌을 거예요. 진정성을 show that you care. 자, 말표를 잘한다라는 거는 그냥 어떤 정보를 입에서 귀로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학술 발표에선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죠. 근데 3MT는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포맷과 구조와 감성적인 F5 같은 기질의 스푼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임팩트를 주고 하는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립스 투 이어로 끝나는 스피치가 아니라 엘로컨 스피커가 되기 위해서 하트 투 하트가 되는 스피치가 될 수 있도록 잘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이후에 강의 문의라던가 컨설팅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제 연락처 드리니까요. 줄리아나 리엔 파트너스 연락 주시거나 제 개인 이메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유튜브 영상에도 관련한 스피치 관련한 내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구독해 주셔서 또 관련 영상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3MT 또 학교에서 준비하시는 이런 행사들의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연구자가 말하는 거 항상 다른 사람들이 졸고 있는 막 그런 느낌이 되지 않도록 연구자이고 학술적인 내용이지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3분 스피치 3MT 통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